궁금한 게 되게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관객과의 대화 진행을 한 서울 독립영화 집행위원이기도 하고 영화평론가 이승민이라고 합니다. 지금 파도치는 땅 임태규 감독님 모시고 같이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받아주시겠습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앉아서 같이 진행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독님, 영화를 여러모로 저희들을 많이 가라앉게 만들어서 죄송합니다. 죄송한 건 아니고 영화 자체가 가지고 있는 힘이 그런 가라앉음 속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관객과의 대화 진행하기 전에 감독님께서 이제 제목을 경유해서 사실은 영화를 저희가 많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파도치는 땅이라고 하는 제목이 불러오고 있는 인상은 굉장히 역동적인데 영화 자체는 사실은 또 그와는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억누르는 방식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목과 더불어서 감독님께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연출을 하시게 됐던 혹은 이렇게 이야기를 전달하시게 됐던 부분 먼저 좀 그죠. 약간 전쟁 영화 같고 막 이렇죠. 파도치는 땅 그러면 헐리우드 블록버스터 같고, 네, 약간 사기죠. 군산이랑 목포를 제가 이제 좀 돌아다닌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새만금 방조제 여기 나오잖아요, 그림에도. 거기 약간 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거기에서 약간 뭔가 어울리지 않는 느낌. 거기 그리고 사람도 그 실제로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한여름 제외하고는 사람이 진짜 한 명도 없어요, 거기 가면. 근데 되게 이상한 시멘트만 계속, 그게 뭐 아시아 최대라던가 뭐 하여튼 그런 거거든요. 되게 이상해요. 그리고 또 목포에 또 갔는데 그 할아버지랑 자기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얘기하는 그 씬 있잖아요. 거기 제가 갔는데 거기도 되게 이상했어요. 뭔가 거기는 좀 다른 느낌으로 옛날 게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여긴 너무 새 거가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군산에 있었고, 여기는 너무 옛날 게 또 많은 것 같고. 근데 두 장소의 공통점은 있어요. 뭐냐면 원래 다 바다였다는 거. 그러니까 새만금 방조제도 바다였는데 메꿔가지고 그렇게 된 거고, 여기 대사에서도 나오지만 그 목포의 그 장소도 원래 바다였는데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뭐 두 가지를 듣고 나서 좀 느낀 건 뭔가 좀 이렇게 수면 아래 내려져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일했던 분들, 상처가 있는 분들, 혹은 지금도 살고 계신 분들의 뭔가 이야기가 있을 것 같고 시간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뭔가 이렇게 덮여져 있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게 어떤 사회적인 맥락일 수도 있고 개인적인 어떤 상처일 수도 있는데, 그게 좀 그런 장소에서 이런 영화를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땅이지만 여전히 뭔가 파도가 칠 것 같은 느낌이 저는 있었거든요. 뭐 말인지 막걸리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느낌을 받아서 제목을 정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영화를 찍게 됐어요. 그렇게. 실제로 영화를 보다 보면 파도 치는 순간이 몇 번 있잖아요. 굉장히 말씀하셨던 것처럼 표면 안에 모든 게 다 담겨 있어서 응축되어가지고 꾹꾹 눌러 담고 있는데 한 두어 장면 정도를 음악을 통해서나 아니면 아버지가 화장터를 가는 장면이라든지 아니면 그 목포에서 사람들의 이 배에서 나오는 그 아버지가 이제 저희들을 정면으로 목도하는 장면인지 이런 장면은 갑자기 저희들에게 막 이렇게 영화적으로 엄청난 분출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파도라고 얘기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또 영화 안에서 의미를 만들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 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제목은 전쟁 영화인데. 그래서 저희가 또 통일 섹션에서 보다 보니 그쵸. 예. 더 여러 가지 연상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예, 영화제에서 지금 통일 섹션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통일 섹션이기도 하지만 영화에서 건드리고 있는 게 표면적으로는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불러오고 있는 역사의 이야기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주변의 이야기인 것처럼 하면서 갑자기 훅 들어오게 되잖아요. 처음에는
이렇게 자동차에서 간첩에 대한 이야기를 좀 네. 들려주다가 그 다음에 만났는데 간첩으로 네. 넘어갔다가 왔던 어부의 이야기로 넘어왔다가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저희들의 역사 이야기로 쭉 들어와서 세월호까지 들어오게 돼서 사실 주변의 이야기,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들을 보통 얘기할 때 역사를 다루는 방식하고 좀 다르게 접근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네. 원래 제가 이렇게 역사를 잘 몰라요.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이를테면은 뭐 특이하게 그거를 막 판다던가 공부한다던가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고 제가 일단은 대신에 저는 그건 있어요. 저랑 아버지랑 친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영화를 시작한 거예요. 이를테면 세월호 문제라던가 간첩 조작 사건 문제를 제가 민감하게 생각해서 영화를 시작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아버지랑 왜 친하지 않은가 이제 생각을 해볼 거 아니에요. 저도 친하게 지내고 싶을 때도 있으니까 보통 아니지만 그러면 저의 문제이기도 하고 아버지의 문제,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그거 말고 조금 다른 맥락도 있을 거라는 거죠. 네, 여러 가지 문제가 섞여 있을 거예요. 아마 여기 이 아버지처럼 이 아버지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을 테잖아요. 근데 물론 문제도 있죠. 이 양반도 자꾸 멍게 먹으라고 막 이러니까. 네, 하여튼 거기서 출발한 거여서 사실은 그렇게 거창하게 시작하지 않았었어요. 네.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역사라고 얘기하거나 저희가 어떤 사건들을 넘겼을 때 그 속에서 살고 있을 때 그게 뭐 너무 엄청나게 받아들여지거나 그런 당사자가 아니라면 대부분은 다 저희들의 주변의 배경으로 존재하게 되는 거고 그게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저는 풀어지는 게 사실은 굉장히 영화의 큰 힘이라는 생각을 좀 들게 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궁금한 게 많아서 감독님한테 여쭙고 싶은 게 되게 많은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손을 들어주시면 궁금한 거 얘기 들려주시면 저도 관객의 한 사람으로 이야기를 덧대서 감독님에게 이렇게 슬쩍 묻어서 배경처럼 이야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실 그 관객과의 질문에서 원래 첫 질문들이 되게 어려워서 첫 질문과 두 번째 질문 하시는 분에게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질문을 준비하시는 분은 재빨리 기회를 포착하시는 건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고 할 수 있죠. 손 들어주시면 저희 혹시 되게 좋은 거 같네요 이거. 저는 영화가 관객하고 소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영화를 보면서 느낀 점은 되게 관객이 이 영화에 마음 둘 곳이 없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두 가지 내러티브를 가지고 가는데 이 내러티브가 약간 살짝 따로 노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영상들을 사실 이렇게 나열한 느낌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배우들도 연기를 할 때 표정이 되게 무덤덤하더라고요. 이게 뭐 화를 내는 것 같은데 또 표정은 그런 거 그냥 너무 무덤덤하고 또 슬픈 장면이어야 되는데 또 배우들이 또 무덤덤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래서 관객 입장에서는 내가 배우도 저런데 내가 어떤 감정을 가져야 되지? 이 영화에서 감정이 둘 곳이 없어가지고 좀 그런 건데 이게 감독님이 의도한 것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혹시 그 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글쎄요 어느 부분에서 말씀하시는지 정확히 모르겠으나 그 약간 그 눌러서 찍은 영화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저기 그 주인공 하신 박정학 선배님 그 드라마를 많이 하시거든요. 네, 아침 드라마도 요즘 하신다고. 그분 그 말씀을 빌려서 그러면은 제가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회차 뭐 2회차 이럴 때 되게 힘들어하셨어요. 왜냐면 자꾸 뭘 하지 말라고 제가 그러니까 혼자 나가서 담배 태우시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즐겁다고 하셨고 끝날 때쯤에 너무 빨리 끝난다고 하셨거든요. 뭐냐면 어떤 만들어진 감정이나 뭔가 이렇게 그 설정해서 찍는 방식은 아니었어요 이 영화가.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뭐 하나로 규정할 수는 없지만 방금 말씀하신 게 아마 그런 맥락에서 조금 뭐 뭔가 이렇게 기존에 설정하는 영화들하고 달라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뭐 저는 이런 방식의 영화에서는 그런 뭐랄까 연기 연출이라고 할까요? 그게 어울린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작업을 했고요. 저는 즐겁게 작업했습니다. 배우분은 힘들었대요. 근데 이게 소통의
결은 각각의 여러 결들의 소통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셨던 그렇게 밀어낸다라는 느낌 역시도 또 하나의 소통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말씀하셨던 부분을 저도 관객으로 이렇게 반추를 해보면 이 영화는 거의 카메라의 움직임이 없는 상태로 마치 사진처럼 영화가 멈춰 있고 거기에 인물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되는 상황들이어서 이야기들이 이렇게 엮여서 인과적으로 막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쭉 펼쳐져 있는 느낌들이고 그 느낌들이 사실은 지금까지 봐왔던 영화의 관습적 영화의 방식과는 굉장히 달라서 아마 이렇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불편함이 단절로 느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쩌면 그 부분이 이 영화가 겨냥하고 있는 부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런 면에서 사실 또 되게 재밌었던 부분이 있지만 관객들이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네. 두 번째까지 선물을 드리는 건가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영화 잘 봤습니다. 저는 이제 그 작년 전주영화제에서 그 폭력의 씨앗 실은 이제 감독님이 첫 번째 영화를 굉장히 인상 깊게 본 기억이 있어서 올해 전주 시네마 프로젝트로 선정되신 두 번째 영화도 전주에서는 아니지만 이렇게 이제 소속지에서 보게 되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첫 번째 영화와는 전 좀 결이 굉장히 다르다고 느꼈어요. 물론 감독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전 첫 번째 영화는 굉장히 좀 뜨거운 영화라고 느꼈는데 그 두 번째 오늘 본 영화는 저는 좀 굉장히 차가운 느낌으로 다가왔거든요. 그게 좀 카메라의 배치 이런 쪽에서 혹시 그런 지점이 저는 좀 느껴졌던 것 같아서 그 제가 궁금했던 거는 그 카메라를 보통 그 놓으실 때 어떤 식을 평소에 선호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오늘 본 영화에서는 이제 그냥 어디 한 군데 이제 놔두고 뭔가 좀 그 방관까지는 아니겠지만 조금 이제 거리를 둔 상태에서 그냥 그 들어온 것만 담아야 된다는 인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특히 이제 주인공이 아니라 그 다른 인물들 같은 경우에 좀 그 머리가 잘린 상태로 이제 표현되는 게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 좀 생경하게 다가오는 부분이 있어서 혹시 이제 카메라에 담긴 인물들이 좀 이런 식으로 비춰졌으면 좋겠다는 의도 같은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첫 작품하고 이렇게 스타일이 왜 이렇게 달라졌냐고 극장에 잘못 들어온 줄 알았다고 뭐 그렇게까지도 말씀하시는데 글쎄요, 뭔가 새롭게 저는 작업을 하고 싶었어요. 여튼 독립영화를 한 편 더 찍는 입장이었고 뭔가 독립영화다운 느낌의 새로운 어떤 거를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그게 그냥 이렇게 스타일을 정해야지 하고 시작한 건 아니에요. 그냥 이 얘기에 그게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제일 첫 번째 생각했던 거는 카메라를 어떻게 찍고 뭐 앵글 어떻게 만들고 보다는 대상하고 카메라 거리가 어느 정도일지를 그냥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조금 거리감이 있는 영화라고 저는 느꼈거든요, 시나리오로. 그래서 어느 정도 거리감이 있고 언젠가는 움직여야 될 것 같은데 그 움직임이 조금 이상한 패닝이고 이상한 달리나 뭐 이런 평소 영화에서는 하지 않는 어떤 움직임들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움직임을 위해서 조금 절제를 그 전까지는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프레이밍이 약간 이상하잖아요. 그 뭐 말씀하신 것처럼 얼굴이 잘린다던가 좀 무섭게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아마 어떤 상황이 그래서일 것 같아요. 이를테면 거울 같은 것도 많이 나오는데 미리 촬영 감독님하고 그걸 얘기하진 않았거든요. 거울을 이용해서 찍자 이런 얘기는 하진 않았어요. 근데 그냥 현장에 그게 있었고 어느 순간 거울을 찍기 시작하면서 그 상황들이 거울에 되게 거울로 찍는 것이 되게 어울리더라고요. 이를테면 저는 그 주인공이 아버지를 처음 만날 때도 좀 다가가지 못할 것 같았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찍어야 될지 좀 고민이 많았는데 마침 거기 거울이 있었고 왠지 봐야 되는데 조금 보기는 싫은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뭐 세월호 뉴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상한 프레이밍을 사용하고 어떤 상황에 맞게 그리고 거울도 좀 사용을 했어요. 그게 아마 조금 무섭게 느껴졌을 거예요.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 영화를 저도 오늘 봤거든요. 오랜만에.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조금 편하게 찍어볼까라는 생각을 방금 했습니다. 혼자서. 네, 사실 그 불편함이라고 얘기하는 게 저는 이 영화에서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한 장면이 떠오르는데
새해의 인사말을 하는 잠실에서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해예요 막 이렇게 하는 미디어에서 하는 그 아나운서의 톤들이 저희 너무 익숙해져 있지만 사실은 그 톤들은 저희를 엄청나게 괴리시키는 톤이기도 하잖아요. 익숙해져 있어서 받아들이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저희들이 그걸 지켜보고 있으면서 모두가 다 같이 막 폭죽을 터뜨리고 막 새해가 왔다고 너무 좋고 막 이런 게 아니고 다 덤덤하게 집에 앉아서 어쩌면 그 사람의 표정과 굉장히 다르지 않은 일상들의 이야기 표정들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 영화가 그 두 가지를 중에서 가장 일상적인 방식이라고 그래서 어쩌면 낯설 수 있는 방식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방금 감독님께서도 슬쩍 얘기해 주셨지만 영화에서 이렇게 움직임이 거의 없다가 움직임이 나오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 장면이 굉장히 힘이 있게 담겨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버지와 아들을 연결시켜주는 장면으로 산의 꼭대기에서 이렇게 쭉 거기 공간을 다 보여주면서 아들을 한번 보여주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아들의 입장에서 그 모텔의 저쪽 편에 있는 아버지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움직이는 그 두 개의 씬에서 사실은 얼마나 그들이 거리감이 있는가를 보여주기도 하지만 그 순간에 그들을 연결시켜 주잖아요 카메라로.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영화로서 말하고 있는 것과 또 영화가 일상으로서 저희들에게 다가오는 힘들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굉장히 좋아서 관객분들도 좀 그런 포인트로 같이 봐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조금 더 들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선물이 3개째도 있을 수도 있어요. 저희 2개, 3개 뭐 이런 거죠. 3개까지랍니다. 자, 용기를 조금 더 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궁금하다기보다 은혜라는 인물이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그래서 그 주변 인물이긴 하지만 그 선장님이자 본인의 아버지를 지킨 유일한 인물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캐릭터를 처음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생각해서 썼을까 하는 게 계속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은혜를 통해서 또 어떤 걸 이야기하고 싶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러게요. 처음에는 이제 아들이 있는데 주인공이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자꾸 내가 싫은 여자랑 만나는 설정을 그냥 시나리오 생각을 했었어요. 은혜 말고 유나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비슷한 나이의 어떤 그 주인공 입장에서 이상한 여자잖아요. 그 이상한 여자가 아버지한테도 가는데 또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출발이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어떤 관계에 대해서 생각하진 않았고 저런 주인공이라면 되게 짜증났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미 아들 여자친구 때문에도 조금 프레셔를 받는데 오랜만에 아버지를 보러 갔는데 특히 이상한 사람이 있으면 더 그럴 것 같고 심지어 우리 아버지가 그 여자를 도와줬다고 하면 뭔가 이상한 느낌이 있을 것 같았어요. 왜냐면 자기는 반대잖아요. 자기는 전혀 도움의 그 반대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약간 이상하게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나중에 그렇게 만나고 뭔가 이야기가 끝났을 때쯤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었어요. 주인공이 내가 유나한테 했던 것이나 아니면 뭐 그 유나의 딸도 나오지만 그 친구한테 했던 것이나. 왜냐하면 사회적인 맥락에서 제 생각에는 그 젊은 사람 저 젊습니다. 젊은 사람들 그리고 저보다 더 젊은 그 아이 같은 사람들을 좀 그 전 세대들이 좀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이거 제가 도움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어떤 경제적인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좀 힘들게 살았으니까 그거보다 조금 나은 세상을 조금 물려주는 게 좋지 않나 싶어요. 저도 젊습니다만. 그래서 아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진짜 얘가 그 주인공이 괜찮은 사람이라면 아닐 수도 있지만 저는 그런 생각으로 그런 앞뒤로 그 여자가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여자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는 또 관객 한 사람으로서 그 은혜의 캐릭터
윤리적이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동시에 굉장히 미스테리 여성이었고, 근데 그녀가 갖고 있는 부분들이 주인공을 비롯해서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과 다 좀 약간 대치되는 방식이어서 저는 어쩌면 그녀가 나타났을 때 주인공과 되게 닮아 있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감독님께서 안 그래도 각본을 같이 쓰셨고, 네. 그러면서 인물을 배치하는, 인물을 설정해내는 과정들에서 저는 인물들이 각각이 서로가 서로를 발췌하는 방식으로 좀 그려주었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어서 그런 부분 좀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어떨까요?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생각은 했어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그게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보다는 영화를 다 보고 나셨을 때 관객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이를테면 다들 상처를 가지고 있는 그 인물들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그게 막 이렇게 나는 아파요 이렇게 말을 하지 잘 않고, 근데 서로 이렇게 만났을 때는 투닥거리는데 그 투닥거림이 또 막 이렇게 큰 싸움은 아니고 서로 이런저런 일을 겪고 이야기가 끝났을 때 아 내가 왜 그랬지? 좀 미안하네. 아 나도 좀 잘못이 있구나. 혹은 그 사람도 아팠겠구나. 뭐 그런 생각을 이 인물들이 했었으면 좋겠고, 뭐 보신 관객분들도 집에 가서 생각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도는 있었습니다. 그 의도를 제가 관객의 한 사람으로 잘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이 주인공이 나타났을 때 이 주인공을 저희가 흔히 영화적으로 봤을 때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잘 모르겠는데, 뭔가 이 사람은 돈을 지금 받으러 가는데 그 현상만으로 봤을 때 되게 폭력적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봤는데 돈을 받으러 갔는데 돈을 받을 수가 없었을 때 우리가 취할 수 있을 상황들이라는 게 있을 거고, 근데 우리가 바라본 그 사람은 영화적으로 봤을 때 호감이 가지는 않은 사람이고, 그래서 영화에서 피해자와 가해자 혹은 이런 입장에 있는 사람과 저런 입장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이분법적으로 가를 수 없는 어떤 한 인물을 저희가 만나버렸고, 그 인물을 만났는데 그 인물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의 그 연쇄고리라고 얘기할 때 본인도 아들이 있고, 그런데 나도 아들이기도 하고, 근데 내 아들에겐 난 너무 다가가고 싶은데 아들은 안 다가오고, 내 아버지는 멀리하고 싶었는데 나에게 재산을 물려주게 되고, 그리고 아들의 여자친구가 생겼는데 거기에는 딸이 있고, 그 다음에 아버지를 돌봐주고 있는 여자를 만났는데 그녀에게는 죽은 딸이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이야기의 고리들이 이렇게 펼쳐지면서 어쩌면 되게 감독님께서 사실은 되게 촘촘하게 심어놓은 장치들이 되게 많지 않았을까 이 영화 안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던 것 같고, 그들이 각각 품어내오는 어떤 저희가 윤리적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흔들리면서, 그때 영화 속에서 중간에 한번 할 때 이게 옳아? 이게 맞는 게 맞아? 뭐 이런 대사를 맺을 때 저는 이게 모두에게 적용되는 단어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영화를 좀 되게 감독님이 각본을 쓰시면서 되게 촘촘하게, 그리고 촬영을 하시면서도 엄청나게 촘촘하게 하셨다고 생각을 하셨는데 생각보다 그렇지는 않았어요. 시나리오도 사실은 제가 원래 그 찍는 성향 혹은 뭐랄까요, 제가 지향하는 쪽은 완벽한 시나리오를 써서 완벽한 콘티와 촬영을 하는 게 저한테는 좀 맞는 방식인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영화는 그렇게 촬영하지는 않았어요. 시나리오는 있었어요. 근데 조금 열려있는 식의 방식이었고, 찍을 때는 시나리오는 거의 보지 않고 찍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대사나 이런 건 완전 틀리고 상황도 만들어낸 것들이 있고 좀 자유롭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보다는 만들어가는 방식이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뭐 머릿속에 그렸던 관계, 방금 말씀하신 어떤 아들, 아버지, 아들 여자친구 뭐 이런 구조, 이거는 제가 그냥 딱 잡고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거만 가지고 아마 찍었던 것 같아요. 네. 촘촘하게 찍으려고 노력은 했는데 방법은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엄청 촘촘하다고
않다고 계속 주장을 네, 하시는. 그러진 않았어요. 네. 그냥 막 찍었어요. 약간 원래 천재들이 하는 말들을 지금 감독님이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자, 계속해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서 사실은 인물 사이에 이렇게 저희들에게 상상력으로 메워야 되는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준 작품이어서 궁금한 지점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감독님 계실 때 물어볼 수 있는 질문들 한번 해볼까요? 없으시면 제가 또 저한테 기회를 주시는 걸로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좀 더 풀어보면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좋은 사람, 나쁜 사람, 피해자, 가해자 이렇게 나누어질 수 없는 것들이 있기는 하지만 또 동시에 그거를 느끼는 순간은 대부분 그게 부재했을 때잖아요. 뭐 사랑이라든지 어떤 사람의 존재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이야기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이 영화 안에서도 결국은 관계들이 다 단절되어 있는 느낌들을 주고 계시지만 그로 인해서 관계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하셨던 큰 축을 이렇게 가지고 가시면서도 이 영화 안에서 인물들의 관계를 비출 때 감독님께서 좀 생각을 했거나 유의하면서 이렇게 담아냈던 것들은 어떤 결들이 있는지. 글쎄요, 제가 생각보다 이제 요즘에 관객분들 만나거나 GV하거나 이럴 때 질문이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오는 질문이 왜 주인공의 아내는 없나요? 이거 저는 생각보다 그걸 설정하는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게 어떤 관계 얘기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일단은 제가 얘기를 먼저 꺼내왔어요. 뭐냐면 주인공 어쨌든 50대 후반 혹은 뭐 그 언저리의 어른이잖아요. 소위 말하는 그 베이비 붐 세대일 거고 그분들이 보수적인 의미에서 가족, 그러니까 4인 가족 이런 거 되게 약간 목맨다고 할까요? 그러는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분들 특히 좀 그러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저희 아버지 마찬가지시고 저희 집도 4인 가족입니다. 결핍이 있으면 뭔가 좀 이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이 그분들 약간 그랬잖아요. 경제적인 이유 혹은 사회적인 혹은 여기처럼 정치적인 이유로 가족이랑 같이 산다는 거가 되게 중요하게 더 된 것 같아요. 그렇게 자기가 살지 못해서 그런 상대적으로 그렇잖아요. 그 세대들이 그러면 더 갈구하는 것 같아요. 그거를 이상한 방식으로 잘 해야 되는데 잘 못하게 되는 거죠. 자기는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아들한테도 저렇게 되는 것 같고 아마 아내한테도 뭔가 잘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아마 그냥 이혼했거나 혹은 같이 살지 못하거나 이런 상태일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나오지 않는 방식으로 영화를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거는 그냥 그런 식이죠. 관계가 그냥 두 사람이 어떤 저희 주인공이 잘못해서 일 수도 있지만 걔 좀 이상한 사람이어서 그런 식의 어떤 사회적 맥락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저 사람들이 관계가 나쁘지만 그게 그들의 문제는 만은 아니라는 그 전제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이 영화를 찍기 전에도 생각했던 거는 그 맥락이 다 들어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였어요. 네. 실제로 이 영화 보는 관객의 입장에서는 이 영화 어디에도 관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정상성의 관계들을 매듭하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내가 없는 것이 뭐 그렇게 크게 와닿는 부분들이 아니었던 것 같고 그렇게 궁금하지는 오히려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감독님 말씀 들으면서는 오히려 이 아버지가 새로운 방식의 4인 가족을 지금 만나는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생겨나는 거잖아요. 약간 대안적인. 그렇죠. 네, 결말은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를 가족이 생겨났으면 좋겠는데 그게 좀 다른 방식이면 좋겠다는 생각이었죠. 네. 그래서 아이가 나왔죠. 네. 너무 다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제가. 사실
다들 이렇게 관객과의 대화를 진행하다 보면 감독님들은 영화로 다 말을 했는데 계속 그 영화에게 또 말을 건네는 방식을 하다 보면 모더레이터로서 자괴감이 들 때가 가끔씩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는데요.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지점들 마지막으로 한 질문 정도 받거나 되게 열심히 들으시는데 뭔가 궁금한 걸 다 숨기고 가시고 나중에 복도에서 얘기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죠? 이런 날이 있더라고요. 예. 아니면 제가 너무 파고드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진행을 해서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또 문득 드는 것 같아요. 약간 자괴감 모더레이터 오늘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자, 오늘 감독님 마지막으로 영화에 대한 이야기 혹시 개봉 계획이라든지 네. 진행을 하는데 지금은 이 영화는 아마 내년 봄에 극장 개봉을 하게 될 것 같고요. 3월 아니면 4월 뭐 아니면 5월 그 안에는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옆에 알려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뭐 글쎄요, 뭐 되게 뭐랄까요, 오락성이 있는 영화는 아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젊은 분들이 많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에 좀 사회가 우리가 살기 좀 힘들잖아요. 저도 젊으니까. 근데 이럴 때 사회가 안 좋으면 꼭 자기 탓을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좀 이상해서 그런가? 내가 좀 잘 안 되나? 근데 생각보다 세상이 이상해서 그럴 때가 있거든요. 세상이 이상하다는 이런 영화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음 작품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영화를 일단 보시고 다음 작품까지 너무 긴 시간 기다리셔야 되니까 꼭 보시고 다음 작품도 기대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영화가 세상에 나가는 건 관객에게 또 힘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고 좋으셨으면 주변에 계속해서 알려주시고 같이 보면서 또 다른 방식으로 영화를 감상할 수 있도록 곁들여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끝까지 남아주셔서 감사하고요. 여기까지로 관객과의 대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 독립영화제 계속해서 즐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